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화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3년 8월 13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이프렌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다가 오늘은 일요일에 진행하고 있는데요. 화요일이랑 수요일 다 일정이 있어가지고 라이브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하게 되면은 그 편집 시간 확보가 안 돼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일요일에 진행하게 되었고, 이번 주 화요일이 광복절이라서 휴일이다 보니까 많은 메이저 영화들이 기존에 대부분의 영화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요일에 개봉하지 않고 화요일에 광복절 휴일 특수를 노려서 그날 좀 개봉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해서 이렇게 일요일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라이브 일정을 바꿨는데도 와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굉장히 핫 키워드라 가지고 제가 들어가 있는 영화 단톡방 몇 개에서 이제 계속 이야기가 지금도 올라오고 있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래서 그 얘기는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약간 우려스러운 게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개봉한 작품이기 때문에 지금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제 방송에는 아마 스포일러 없는 제 감상 정도만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수요일에 일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일에 있는 일정이 그 다른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초대받아서 가는데, 그 팟캐스트 주제가 콘크리트 유토피아예요. 그래서 아마 스포일러가 포함이 된 이야기들은 그 방송에 가서 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옛날 같았으면은 제가 스포일러 감상후기 토론회 같은 걸 열어서 제 방송에서 좀 다뤘을 거고, 지금 제 단톡방에서도 제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분들이 막 이야기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거려서 막 미치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어쨌든 다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난 방송 이후에 어떤 작품을 봤는지 요 후기를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방송 이후에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오디션 두 가지를 봤고요. 극장 상영작은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리고 왓챠에서는 OTT를 통해서 왓챠 파티를 열어가지고 오디션 요거를 감상을 했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유토피아 감상 전에 간단한 뭐 소개부터 해드리고 시작을 하자면은, 제 방송에서 소개를 너무 많이 해서 이걸 또 소개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뭐 옛날 방송 다 안 챙겨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건물이 다 무너진 상황인데, 황궁 아파트라는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고 우뚝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살아남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요게 처음에 제가 감상하기 전에는 재난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당연히 재난물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고 나니까 이거는 재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기보다는 그냥 재난이 발생했다라는 그 상황은 이 작품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싶은 인간들끼리 부딪히는 내용을 묘사하기 위한 소재일 뿐이지, 재난 그 자체가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재난물이라고 하자면은 뭐 되게 지진이 오고 그 땅이 꺼지고 건물이 무너지는 그 사이에서 오는 서스펜스 같은 것들을 막 살려가지고 자동차 추격전도 막 일어나서 막 요리조리 피해가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막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막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그 재난 상황으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서스펜스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작품은 그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도중에 생기는 상황들보다는 이미 그 재난 상황이 생긴 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다루고 있는 거죠. 지금 카카님이 그냥 배경 세팅이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배경 세팅을 위해서만 이 재난이라는 그 상황이 쓰인 거고, 정말 중요한 거는 그 재난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살아남은 생존자들끼리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그리는 게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재난물이라는 그 카테고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재난물보다는 디스토피아물에 좀 더 중점이 맞춰진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굳이 강조해서 드리냐면은 어떤 작품이든지 간에 뭘 기대하고 가느냐에 따라서 느끼고 나오는 바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난물을 기대하고 가셨으면은 약간은 실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재난이라는 상황은 배경으로만 사용이 되고 그 재난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서스펜스들이 주가 된 작품은 아니다라는 거를 사전에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밑밥을 깔았습니다. 아포칼립스물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게 되겠죠. 제가 지난 방송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밀수는 그냥 즐기고 나올 수 있는 오락 영화이고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되게 암울해지고 좀 약간 어두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둘 다 잘 만들었을지라도 흥행적인 면에서는 밀수가 좀 더 흥행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행히도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의 흥행 추세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돌파를 했다라고 합니다. 손익분기점은 410만 정도라고 하고요. 뭐 제 생각에는 무난하게 요 손익분기 정도는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흥행 추세도 좋지만 이 작품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극장을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는데 좀 불호의 평을 남기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은 재난 상황이 발생했으면은 여러 가지 막 참혹한 현상들이 있을 텐데 디스토피아물이나 저런 아포칼립스물 같은 거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포칼립스물이나 디스토피아를 이제 배경으로 한 작품에 비해서는 발생하는 사건들이 약간은 순한 맛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좀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캐릭터들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좀 불호를 표시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그게 싫으면은 싫을 수밖에 없는 작품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뭐 이게 좀 확대 해석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조차도 다분히 감독이 의도를 하고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관객들이 느끼는 그 답답함조차도 좀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제가 봤다고 했을 때 물어보셨던 게 이병헌 연기가 좋다고 하던데 진짜로 좋았나요? 어느 정도로 좋았나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이 전 세계에 대지진이 발생해서 모든 세상이 폭삭 무너 내려앉는다라는 그 상황이 사실은 그 가상의 상황이기 때문에 관객들을 그 세계관 안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장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관객들의 몰입 요소에 대한 그 장치적인 역할을 해주는 게 이병헌이 연기한 캐릭터고 그리고 그 연기를 너무 잘해 주셨기 때문에 관객들이 그 극한의 상황에 몰입하기에 좀 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병헌 배우의 연기는 뭐 흠잡을 데가 없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뭐 그 극을 씹어 먹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연기를 너무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그리고 이 이병헌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이병헌 배우의 연기만 이야기를 하고 입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다른 주조연 캐릭터들의 연기도 되게 좋았어요. 특히 저는 이 박서준 배우 있잖아요. 이 박서준 배우가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난 배우라는 이미지보다는 그냥 대중성을 가진 배우다. 근데 이 대중성을 가진 배우다라는 게 뭐 결코 나쁜 뜻이 아닙니다. 스타나 배우에게 있어서 대중성을 가졌다라는 거는 굉장한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 연기력 원툴로 씹어먹는 배우다라는 이미지보다는 대중성이 강한 배우다라는 이미지가 좀 더 강한 배우였어요. 이 박서준 배우가. 그런데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번 작품에서 이제는 대중성과 연기력을 모두 겸비한 배우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외로 연기를 되게 잘해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다 연기를 잘했는데 이 이병헌 배우의 포스에 눌려가지고 되게 잘한 다른 배우들의 그 포스가 좀 눌린 감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자기 역할을 좀 의외로 잘 해준 캐릭터인 것 같다, 배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부녀회장을 연기한 이 김성령 배우도 다른 작품에서 워낙 좋은 연기를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뭐 그냥 여기서도 의뢰 잘하겠거니 이런 생각을 하고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보는데도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또 되게 재밌는 게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이 작품이 어쨌든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잖아요. 김성령 배우가 연기했던 독립영화 중에 드림 팰리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 이전에 바로 직전에 개봉했던 건데 요것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이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들이 가진 상황이 공유가 된다라는 게 되게 좀 특이하고 신기했습니다. 네, 이게 뭐 당연히 의도된 건 아니겠죠. 의도된 건 아니겠지만 되게 신기했고, 참고로 이 드림 팰리스 같은 경우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부동산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잘 다룬 독립 영화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호평을 들은 작품이니까요. 요 작품도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작품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주제의식을 다루고 있다는 것도 참 좋았지만, 그 연출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질질 끌지 않아서 좋았어요. 사건이 생기는 것도 빨리빨리 생기고 빨리빨리 진행이 되고요. 감정적으로 좀 요동이 칠 만한 극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심파라고 욕먹는 영화들을 보면은 인물 한 명 한 명의 감정선을 되게 길게 카메라가 잡아주면서 좀 슬로우도 좀 걸어주고 막 오열하는 장면, 뭐 막 안돼 뭐 이런 장면, 여러 가지 막 대사들 이런 것도 막 되게 나열하면서 되게 그 감정선이 중요한 장면에서 연출을 질질 끄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런 극적인 감정이 필요한 만한 사건이 발생을 하는 씬에서도 그냥 빨리빨리 진행이 됩니다. 이 점이 저는 되게 오히려 좋았어요. 감정의 과잉 연출이 없이도 이렇게 되게 긴장감 있게 잘 살릴 수가 있구나라는 면에서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선택한 그 연출 방법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다른 영화들과 차별화되게 되게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오면서 머릿속이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되게 많으니까, 아, 이 장면에서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자 했구나, 저 장면에서는 저런 걸 이야기하고자 했구나, 이런 포인트들이 되게 많으니까 이게 오히려 머릿속에서 딱딱딱딱 정리가 안 되고, 그러니까 키워드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흩날리는 느낌? 그래서 그 키워드들을 하나하나 잡아가지고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한동안 정리가 좀 안 되고 있다가, 제가 수요일에 다른 팟캐스트에서 요거 이제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준비한다고 이게 글로 좀 써내려가면서야 이제 머릿속에서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이게 스포일러가 되지 않는 선에서 몇 가지 키워드만 좀 찝어보자면은, 집단 이기주의. 결국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는 여러 집단들이 있는데, 집단들 각각이 서로만이 가지고 있는 집단 이기주의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발생하고 마찰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단 이기주의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부동산 문제도 당연히 다루고 있겠죠. 제목부터가 콘크리트 유토피아고, 이거는 뭐 스포일러라고 하기에는 많은 곳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냥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 오프닝 시퀀스가 한국 아파트의 역사를 쫙 이렇게 다큐멘터리식으로 보여주면서 시작을 해요. 부동산 문제를 좀 다루고자 하는 것도 있구나.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라고 해서 단순히 뭐 집값 문제 뭐 이런 걸 이제 1차원적으로 다루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라는 게 좀 포괄적인 의미긴 한데 요즘 많이 쓰이는 의미가 그냥 뭐 아파트, 주택, 거주지 요런 의미로 요즘은 그냥 많이 쓰이잖아요. 사실은 좀 더 이제 큰 범위의 단어긴 하지만, 내 집 마련의 의미란 무엇인가? 라는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작품인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가장 크게 이 작품을 보면서 띵 하면서 느꼈던 게, 저희가 상대방에게 주거지를 물어볼 때, 너 어디 살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고 나의 주거지를 이야기할 때도, 나 거기 살아. 나 어디 살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산다라는 그 단어가요, 되게 중의적이라는 표현이라는 느낌을 이 작품을 통해서 탁 받았어요. 그러니까 산다라는 게 진짜 리브인도 되지만, 어디에 산다 리브인도 되지만 라이프도 되잖아요. 내가 살아간다라는 뜻도 되고 어디에 거주한다라는 뜻도 되잖아요. 내가 어디에 살아라고 별 생각 없이 이야기하고 있던 게 이런 중의적인 표현을 가졌다라는 거를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좀 자각을 하게 됐고, 야, 정말 좀 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구나. 나 어디 살아라는 그 말이. 그래서 이 작품은
어디에 살 것이냐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질문을 이 관객들에게 좀 던지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생각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벌써부터 약간 좀 마음의 무게가 좀 무거워지죠. 아, 가벼운 작품은 아니구나. 그냥 유야무야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구나라는 뭔가 턱 그 진입장벽 같은 게 딱 느껴지죠. 다소 무겁은 작품이기는 합니다. 생각할 거리도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나 어떤 메시지들도 사실 편하게 묘사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는 내내 너무 힘들었다라는 감상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작품을 소개하는 서두에 있어가지고 단순 관객수 면에서는 밀수가 좀 더 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것도 그런 면에서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잘 만들어진 작품이고, 지금 평론가들의 평도 굉장히 좋고 관객들 입소문도 좋고 실제로 초반 추세도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무난하게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일러가 없는 선에서 이야기를 하자니 이 정도 선이 딱 그 적정선일 것 같고요. 사실 훨씬 더 많은 메시지와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작품인데 그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막 미주얼 고주얼 다 이야기를 하려면은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작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네이버 웹툰 유쾌한 왕따라는 작품인데 이걸 보시고 나서 이 원작에 대한 관심도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에서 일어나는 일이 그 원작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가져온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원작에서 발생한 그 상황 세팅만 가져온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작도 충분히 많은 호평을 받은 작품이니까 또 네이버 웹툰에서 그 유쾌한 왕따라는 원작도 한번 찾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콘크리트 유니버스에 속한 작품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 유니버스라는 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일한 재난 상황 속에서 이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아니면 뭐 서로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약간 서로 다른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그 작품들이 되겠는데,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랑 연관되는 작품이 요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작품입니다. 요거는 7부작 시리즈물이라고 하고요. 그 대지진 이후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물물 교환의 장소로 자리 잡으며 벌어지는 사건을 그린 작품이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에서 물물 교환이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까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나왔던 그 황궁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그리고 있는 그 황궁 아파트만 무너지지 않았다는 설정이 모르는 거예요. 이 무너지지 않은 아파트가 이 황궁 아파트만 있을지 아니면 다른데 또 어디 뭔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장소를 다룰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다른 곳에도 무너지지 않은 장소가 있어서 거기를 배경으로 다룰 것인지는 아직은 모를 것 같지만 굉장히 흥미가 돋습니다. 일단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그 스타트를 잘 끊어가지고 좀 흥미가 돋네요. 그죠? 뭐 기왕 말 나온 김에 다른 유니버스 작품들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이 황야라는 작품도 요거는 영화일 겁니다. 그 범죄도시 4도 이제 제작하고 있는 허명행 감독이 요 황야라는 요 작품을 다루게 됐고 주연이 마동석 배우예요. 디스토피아 포스트 아포칼립스는 요 콘크리트 유니버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장르일 텐데 여기에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죠? 액션이 들어가고 이 허명행 감독 역시도 무술 감독 출신이에요. 주연도 마동석인 거 보면은 뭐 액션물로 당연히 가겠죠. 그죠? 콘크리트 유토피아 세계관 이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이야기를 다룬 디스토피아 액션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2라는 가제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유쾌한 왕따라는 드라마가 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마켓이라는 드라마가 또 나오게 됩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 콘크리트 유토피아를 보는데 이게 그 아포칼립스 물에다가 디스토피아를 다룬 거다 보니까 되게 잔혹한 설정들이 많이 쓰일 법도 한데 그런 거 치고 너무 사람들이 순한 거 아니야?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이런 재난 상황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인간성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중성을 위해서 조금은
그 생략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아까 그 황야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니까 아마 이 콘크리트 유토피아에서 그리지 못한 더 참혹한 그 상황들은 그 황야에서 좀 더 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스포일러 없는 후기는 요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션이라는 작품을 감상을 했는데 이 작품이 되게 특이한 게 일본에서 2000년에 개봉을 했는데 당시 심의 문제 때문에 국내에 정식 수입이 되지 못하고 그 국내 영화제에서 딱 한 번 상영이 됐나 하여튼 뭐 그랬을 겁니다. 근데 워낙 충격적이어서 입소문은 많이 올랐고 심의 때문에 정식 수입되지 못했다라는 그 상황 자체가 되게 바이럴이 돼가지고 그 해적판으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불법 다운로드 같은 것들로 국내에 많이 유통된 작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말이 2000년이지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인데 저는 그 당시에 이런 작품이 뭐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최근에 재개봉을 하면서 조금 다시 한 번 더 알려지게 된 작품이긴 합니다. 근데 이 작품이 왓챠에도 공개가 되어가지고 저희 청취자분들과 함께 있는 단톡방에서 이 작품을 왓챠 파티로 다 같이 감상을 했습니다. 먼저 이 작품을 보기 전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잔혹하다. 충격적이다. 뭐 이런 그 키워드들을 많이 들었고 심지어 그 당시 심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서 국내에 정식 수입되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와가지고 보기 전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요거를 감상을 하니까 고어한 연출들이 많이 된 작품들을 워낙 그 기존에 많이 접해 왔어서 그런지 그 2000년 당시에는 그렇게 충격적이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와서 보기에는 이게 그렇게 충격적인가라는 좀 물음표가 들기는 했어요. 이게 그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자극적인 장면들이 후반 30분 정도에 다 몰려있어요. 이게 2시간짜리 영화인데, 1시간 반 동안은 그 장면을 위한 빌드업을 쭉 해나가다가, 그 후반 30분에 막 다 몰아친단 말이에요. 그 빌드업을 해나가는 그 1시간 30분이라는 그 시간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왓챠 파티를 하는 게 아니었으면은 내가 그 시간을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그냥 넘기기 하면서 보던가 아니면은 다 건너뛰어버리고 그 후반부에 있는 그 장면만 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약간은 그 진행 단계에 있어서 조금 지루한 감이 있었다. 그나마 사람들이랑 막 채팅하면서 막 이렇게 봤기 때문에 스킵 한 번 없이 끝까지 다 봤는데, 그 과정이 조금 고역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반 30분에 몰아치는 장면들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에 왜 충격적이었고, 왜 화제가 됐는지는 충분히 알 것 같다라는 수준의 그런 장면들이 후반 30분에 막 몰아치니까요. 그 정도는 각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귀신이 나오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굳이 좀 장르를 구분을 하자면은 고문에 가깝다고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극적인 방법을 사용을 해서 고문하는 씬이 이제 후반부에 나와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후반부에 있는 그런 자극적인 씬들로 이제 좀 화제가 된 작품이긴 한데 사실 그게 다인 작품은 아니거든요. 제가 그 1시간 반 동안 빌드업을 해나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빌드업에서 그려지는 그 남성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해요. 권위적인 남성성에 의해서 이제 희생당한 그 여성의 반격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걸 좀 그리고자 했던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히 그 후반부에 있는 그 고문씬만으로 좀 화제가 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작품이긴 하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볼 때는 이게 뭐야 싶기도 하고 좀 되게 찝찝하고 막 이랬는데 이 작품을 먼저 보셨던 다른 분이 어떤 얘기를 해주셨냐 하면은 그 마냥 잔인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좀 슬픈 작품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냐? 라고 하면은 저는 추천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를 선뜻 보세요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호기심이 든다면은 한 번쯤은 뭐 도전해볼 만한 작품인 것 같다 정도만 이야기할 수 있지 주변에 막 이거 막 진짜 명작이네 꼭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 파이님이 지금 유튜브 채팅으로 키리키리키리키리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저게 어떤 대사냐 하면은 저게 더 깊숙이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 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라는 그 대사가 나올 때 자막에 제가 일본어를 몰라가지고 정확히 뭐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 뭐 자막으로는 뭐 더 깊이 뭐 이렇게 뜬 걸로 봐서는 이 키리키리키리키리 이게 더 깊숙이 뭐 이런 뜻인 것 같긴 한데 이게 그 고문하면서 이 지금 요 포스터에 있는 요 여자 있죠. 요 여자가 고문하면서 약간 되게 섬뜩한 미소를 지으면서 하는 대사가 뭐 약간 그 사람 인체에 막 그 침 같은 걸 박아 넣으면서 막 키리키리키리키리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되게 무섭게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그 대사밖에 생각이 안 나. 계속 귓가에 막 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 이게 막 되게 계속 맴돌아요. 막 그래서 연기도 하시네. 키리키리키리키리 이런 단연 뭐 기억에 남는 대사를 하나 꼽으라면은 요 키리키리키리키리키리 요게 명대사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워낙에 화제작이고 문제작이었다고 하니까 좀 궁금해서 좀 호기심을 해소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굳이 뭐 일부러 찾아서 볼 작품까지는 아닌 것 같다. 23년 전이었으면 몰라도 지금에 와서는 좀 그런 작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여자 주인공 캐스팅은 기가 막힌 것 같았습니다. 너무 캐스팅을 잘했어요. 순수하게 보자면은 되게 순수한 마스크이기도 한데 마지막에 막 고문하면서 짓는 그런 미소들에서 주는 그 섬뜩함도 다 가지고 있는 배우를 그 양면성을 다 가진 배우를 어떻게 저렇게 발굴해서 캐스팅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캐스팅은 되게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영화를 보시면서 좀 덜 무섭게 볼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추천드리자면은 여기 나오는 남자 주인공이 그 정준하를 좀 닮았어요. 자,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관상이 정준하 관상이에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진짜 정준하 생각이 많이 납니다. 덜 무섭게 보려면은 아 정준하요 안정준하요 이 노래를 좀 그 속으로 되뇌이면서 보면은 좀 덜 무섭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요게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요 주사기부터 뭔가 이 장면부터 뭔가 좀 심상치 않죠, 그죠? 이 주사가 그거요. 그 몸은 못 움직이는데 신경은 깨어가지고 고통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주사거든요. 그 주사를 그 고문 대상에게 놓은 다음에 이제 막 이렇게 잔혹한 그 고문을 하는 뭐 그런 장면이 후반 30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은 조금 힘들게 보실 수가 있다. 지금에 와서 막 굳이 찾아볼 정도의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어떤 작품들이 개봉하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펜하이머가 개봉을 합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이라고 해서 그 많은 화제성을 불러일으켰고 유독 한국이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한 예능에도 뭐 직접 출연하시기도 하고 뭐 그러셨던데 한국이 사랑하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이 개봉을 합니다. 북미에서는 진작에 개봉을 했고 북미에서는 이미 굉장히 흥행 추세를 달리고 있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뭐 출연진도 화려하고요. 그리고 킬리언 머피가 지금까지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자주 출연을 했지만 그 주연 배우로는 활동을 못 하다가 이번 작품으로 인해서 이제 주연 배우로 우뚝 서게 됐고요. 이 오펜하이머가 이제 8월 15일에 개봉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야 이게 그 핵 개발을 소재로 한 그 작품인데 8월 15일에 광복절에 개봉을 해? 아 일본 놈들 꼴보기 좋다 막 이러면서 좀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는데 아마도 이제 그 휴일 특수를 노리고 이렇게 한 거겠지 굳이 이렇게 일본 핵폭탄 같은 거를 노리고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우연의 일치로 좀 통쾌한 그런 면도 있는 개봉일 선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해외에 개봉했을 때 평을 좀 들어보자면은 그러니까 기존의 크리스토퍼 놀란 그 감독 작품을 보면은 서스펜스를 되게 잘 살리는 감독 중에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 작품은 그런 서스펜스를 통한 막 긴장감 유발하고 막 바바바바 막 몰아치고 막 이런 걸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서사 그대로 그 밀고 나가는 그런 결을 가진 작품인 것 같다라고 이제 북미 개봉 후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국내 시사회 평도 약간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을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몰아치는 서스펜스 이런 걸 기대하고 가셨으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오펜하이머의 긴 상영 시간의 대부분이 이 윤리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있는 인물들의 묘사를 하는데 할애가 되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많이들 좀 불호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보러 가실 때 그런 거는 좀 염두에 두시고 보시는 게, 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막 배경도 지금 보면은 막 폭탄이 막 터지려는 것 같고, 막 불꽃이 막 휘날리고 있고, 포스터에서부터가 감독도 막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고 이래가지고, 아, 여기서도 막 실험을 더 진행해서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이런 류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그런 거는 좀 유념하고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이맥스로 굉장히 공들여서 제작이 된 작품이다 보니까 용산 아이맥스 같은 경우는 막 표값이 뭐 4만 원에도 암표가 거래되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암표는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 네. 파고 살더라도 정가에 거래하지.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P라고 하죠. 웃돈 얹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수요가 없으면은 공급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4만 원에 판다는 거는 그렇게 내놔도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파는 건데, 그러지 맙시다. 사지도 맙시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이거 꼭 아이맥스 관에서 봐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던데, 저는 그래요. 감독이 작정하고 아이맥스를 공들여서 제작한 작품인데 이거를 아이맥스에서 안 보는 것도 좀 그 감독의 연출 의도에 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보실 거면은 기왕이면은 아이맥스에서 보시길 바라면서, 핵폭탄을 뭐 개발하는 뭐 맨하튼 프로젝트 뭐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 거 기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봉작은 달짝지근의 유해진 배우랑 그 김희선 배우가 주연인 것 같고, 현표 배우, 진성규 배우, 한선아 배우가 이제 조연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유해진 배우가 로코물을 찍게 됐고, 이 유해진 배우를 실제로 사석에서 만나면 매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사실 이 영화계에서 이미지는 좀 못생긴 얼굴의 이미지로 이제 많이 연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김희선 배우 같은 경우는 진짜 옛날에 뭐 절세 미인, 뭐 컴퓨터 미인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 두 명이 만나가지고 로맨틱 코미디물을 촬영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평도 괜찮습니다. 되게 잘 만든 로코물이다 이런 그 사전 시사회 평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한 게 이제는 관객들이 아무리 잘 만든 로코물이라고 해도 로코물을 극장에서 볼까요? 이제 극장에서 보려고 할까요? 저는 그게 좀 걱정이거든요. OTT에서는 흥할 수 있을지언정 이게 아무리 잘 만든 로코물이라 할지라도 과연 극장에서 동원하는 관객 수가 많을지는 뭐 지레짐작이긴 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은 걱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뭐 시놉시스는 중독적인 맛을 개발해온 천재적인 제과회사 연구원 치오가 무엇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출심사회사 콜센터 직원 일영을 만나게 되면서 달짝지근한 변화를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지금 밀수 아직도 상영관 많이 걸려있죠. 콘크리트 유토피아 상영관에 많이 걸려있죠. 오펜하이머 개봉하죠. 그 속에서 이 로코물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진짜 너무 잘 만든 자본성 있는 로코물이라 할지라도 대진운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극장에서는 조금 흥행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이 정우성 배우가 감독하고 주연을 한 보호자라는 작품이 개봉을 또 하는데, 요게 시사회 평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시사회 평이 좋지 않다라는 그 맥락이 어떤 맥락에서 안 좋냐면은 개연성이 너무 심하게 없다. 공통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길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근데 배우진은 되게 좋아요. 이 좋은 배우진을 가지고 정우성 감독은 대체 어떤 작품을 만든 거지라는 좀 우려가 좀 있네요. 그래서 요 보호자 역시도 지금 밀수, 콘크리트 유토피아, 오펜하이머의 그 동시상영 그 상황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게 입소문이 좋아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시사회 평까지 안 좋아버린 이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뭐 시놉시스는 10년 만에 출소해서 몰랐던 딸의 존재를 알고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수혁과 그를 노리는 이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메가로돈 2가 개봉을 하는데, 이거는 뭐
대놓고 쌈마이 영화죠. 어느 정도로 대놓고 쌈마이냐면은 요게 공식 예고편 썸네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메가로돈 위에는 꽝이라고 돼 있고 그 제이슨 스타뎀 위로는 넌 뒤졌다 쾅막 팍시라고 공식 예고편 썸네일에 로돈이 왔죠염이라고 되어 있고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무게 잡고 되게 뭐 어떻게 할 그런 작품이 아니라 대놓고 그냥 B급 액션 영화다. 요거 자기 위치를 알고 이렇게 썸네일을 이렇게 대놓고 쌈마이스럽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이 공룡도 잡아먹는 메가로돈한테 제이슨 스타뎀이 이담여책이 날리면서 싸우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요런 영화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니아층이 있는 그런 장르인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뭐 한 번쯤 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평론가 평은 바닥을 치고 있는데 관객 실관람객 평은 그다지 나쁘지가 않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독립영화인데요. 지옥만세라는 작품이 개봉을 하는데 평이 아주 좋습니다. 좀 신선하다 이런 평을 받으면서 되게 좋아요. 그 시놉시스를 보자면은 주인공이 왕따 피해자예요. 자살을 하려다가 실패를 하고 내가 죽으면은 오히려 그 가해자들만 좋은 거 아니야? 누구 좋으라고 내가 자살해? 라고 이제 자살 실패를 통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 가해자에게 복수하러 찾아가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종교를 믿기 시작하면서 너무 선해진 거야. 그래서 이게 아닌데?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상황을 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상황도 신선하고 이미 사전 평이 굉장히 좋은 작품이니까요. 요 독립영화라서 아마 그 상영관 확보는 많이 못할 것 같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어떤 작품들이 OTT에 공개가 되는지 쭉 훑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날 넷플릭스의 포레스트 검프가 공개가 됩니다. 요거는 뭐 설명해봤자 입 아픈 작품이죠. 명작이니까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나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넷플릭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화제작이죠.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그 법정 공방전을 다룬 다큐멘터리 뎁 vs 허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야, 이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 생각을 하네?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헐리우드는 대단한 곳인 것 같습니다. 사건의 A부터 Z까지 좀 정리를 해놓은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거리 8월 18일 날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됩니다. 뭐 시리즈물이고요. 요것도 이제 네이버 웹툰 원작이죠. 지금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원작도 굉장히 인기를 얻은 작품이기도 하고 지금 캐스팅부터가 고현정, 안재용, 엄혜란, 나나 등등 쟁쟁하고 예고편이 공개가 되면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죠. 그렇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기대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영화 뉴스를 소개를 드리자면은 류승환 감독의 밀수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면서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라고 합니다. 네, 쭉쭉쭉쭉 흥행가도를 달리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국의 6번째 돌비 시네마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원에 개관을 했고요. 저도 드디어 돌비 상영관에서 돌비 시네마를 즐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돌비관이 이제 지어지면서 탑건 매버릭이라든지 이런 돌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이렇게 좀 걸어놨던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가서 한번 좀 보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 다음에 올드보이가 20주년 기념으로 4K 리마스터링 돼서 재개봉도 준비를 앞두고 있고 그 박찬욱 감독, 최민식 배우, 유지태 배우가 참석하는 스페셜 GV를 진행을 합니다. 예매는 이미 끝났고요. 어제 낮 11시에 예매가 열렸는데 저는 손도 못 써봤습니다. 진짜 빛의 속도로 광탈해가지고 저는 예매를 못했는데 이거 성공했으면 진짜 너무 가보고 싶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어쨌든 올드보이가 개봉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가지 이벤트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아마 4K로 극장 재개봉을 하면은 저도 보러 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요거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했던 개봉작 소개 그리고 OTT 공개작 소개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프렌드에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했던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